마지막 시간이죠. 이제는 증여 추정 얘기를 할게요. 이 증여 추정은 뭐 계산 문제는 안 나올 거고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첫 번째가 이제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소유에게 이제 양도한 경우인데 과세관청의 입장은 이래요. 이번에 갑이 자신의 배우자나 좀비 소유에게 부동산을 팔았다라고 했을 때 과세관청 입장은 야 세상에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돈 받고 팔고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 받고 부동산을 팔 거냐.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증여한 건데 너네가 증여세 내기 싫어서 양도의 형식으로 허위 신고한 거다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것은 증여 의제가 아니라 증여 추정이기 때문에 아니다. 배우자나 좀비속이 야 우리 남편 변태고 우리 아버지 변태해서 내가 실제로 돈 주고 매입했다. 실제 거래가 맞다라고 입증을 하면 증여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자가 양도세 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입증을 하지 못하면 증여인 것으로 봐서 이 자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된다라는 개념인 것이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법문구 보시면 배우자나 좀비속이 양도한 놈은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도 시점의 가액, 갑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양도 시점의 가액을 이러한 자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을 할게.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어디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냐면 부담부 증여의 사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차입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갑이 양도한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부담부 증여한 상대방이 배우자나 좀비속이라면 그 차입금만큼이 양도가 아니라 뭐인 것으로? 증여인 것으로 추정이 돼요. 다만 우리 차입금 중에 어제도 우리 상수할 때 있었죠. 국가에 대한 차입금이라든지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이라면 그것은 신뢰성이 있는 차입금인 것이니까 그 차입금이 이러한 수증자나 배우자나 좀비속이 명의로 변경이 되었다면 그때는 채무가 실제로 이전된 것으로 보고 채무가 실제로 이전되었으면 우린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아까 부담부 증여 채무 시에 제가 설명 안 드렸던 내용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는 이제 우회양도 증여 추정인데요. 이 갑이 배우자나 좀비소에게 직접 양도하는 형식을 취해버리면 아까처럼 증여 추정에 걸려가지고 증여세를 낼 우려가 있으니까 이를 숨기기 위해서 다이렉트로 배우자나 좀비속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갑이 배우자나 좀비속 아닌 특수 뭐 동생, 이모, 고모, 삼촌 등에게 1차적으로 양도를 해. 뭐 이때는 이제 증여 추정이 적용되지 않고 그냥 갑이 양도인 것으로 양도세를 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 특수가 양도받자마자 바로 다시 당초 증여자인 갑의 배우자나 좀비속에게 양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세관청은 결과적으로 이 갑의 자산이 최종적으로 이자에게 양도의 형식으로 이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너네가 특수와의 거래를 통해서 증여 추정을 숨긴 거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다이렉트 증여인 것으로 추정을 해봐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우회 양도 시에 내야 될 세금이 A, B의 양도세인데 다이렉트 증여로 추정했을 때 내야 될 증여세 C하고 비교해서 만약 C의 금액이 더 크다 하면 우리는 조세 회피를 위한 행위로 보겠다라는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증여 추정을 적용해요. 이때는 이제 무조건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조세의 부당한 회피가 있었어야 돼. 특수와의 거래를 통한 조세의 부당한 회피가 있었어야 돼 있고 두 번째는 증여받자 말자의 기간이 3년 이내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그리고 세 번째가 요겠죠. 이번엔 최종적으로 이제 요 놈은 이제 배우자 좀비속 아닌 놈이고 최종적으로 요 놈에게 양도를 해야 되겠죠.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이제 증여 추정을 적용하는데 이놈 뭐하고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되냐면 옛날에 우리 양도소득세에 보시면 우회 양도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 있었죠. 그 동네하고 비교해야 돼요. 그 동네는 어떤 것을 대비했냐면 1차가 증여였고 2차가 여기 양도야. 그러면 다이렉트로 양도했을 때의 세금하고 비교하는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배우자나 좀비속 아닌 특수, 배우자나 좀비속 아닌 특수에게 증여 후 양도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이렉트 양도로 보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반대의 경우로서 양도이면 다이렉트 증여로 보는 것이다. 일단 요거 차이 난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가 이 동네는 증여 추정의 동네는 양도 후 재차 양도까지 기간이 3년 이내지만 그 동네는 올해 개정되어서 몇 년? 10년.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똑같죠. A, B의 세금과 C의 세금을 비교해서 C가 더 커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배우자 좀비속 아닌 특수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증여 추정이 적용이 되면 우리는 당초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없었던 것으로 보니까 당초에 냈던 양도세가 부과 취소가 돼요. 양도세에서는 여기가 이제 증여세였고 증여세가 부과 취소가 된다고 배웠었죠. 자, 계산 문제는 안 나올 거고 이 법 문장이 나올 거예요. 자, 법 문장 하나 같이 읽어볼게요. 특수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가 양수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내에 당초 증여자의 배우자 좀비소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양도한 당시,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한번 문제 나왔는데 얘한테 증여세로 과세할 금액은 요 시점의 시가예요, 요 시점의 시가예요? 지금의 시가겠죠. 지금 얘한테 이전된 지금 현재 시가니까 양도 당시, 특수가 양도할 당시 시가지. 실제로 이제 기출 문제는 특수가 양수할 당시의 시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양수 당시의 시가가 아니라 양도한 당시의 시가. 재산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근데 다만 그와 같은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아까 했던 동그라미 5번 저희 남편, 저희 아버지 변태예요. 실제로 돈 줬어요 라고 입증하면 추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거 말고도 이제 1, 2, 3, 4의 경우에는 별도의 입증 없이도 무조건 증여로 안 보는 거고, 요게 이제 1차든 2차든 시험에 잘 나왔어요. 꼭 좀 암기해 주셔야 되겠다. 먼저 1은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로 파는 거. 우리가 이제 경매로 팔 때는 내가 나의 배우자나 좀비소에게 팔고 싶다고 해서 팔 수 있어? 없겠죠. 다수의 자가 경쟁으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배우자 등에게 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파산 선고로 인한 처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버지 갑이 판 것은, 남편 갑이 판 것은 파산해서 어쩔 수 없이 판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문제 삼지 않고, 파산으로 처분됐다면 증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파산간제인이 처분을 집행하기 때문에 공짜로 넘길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국세징수법에서 공매되는 거 앞에 있던 경매와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을 통해서 유가증거리 처분되는 것도 1번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경쟁자가 있는 개념. 하지만 시간 외의 시장에서 매매된 것은 항상 문제 있는 거래로 보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도 그런 거 있었죠. 그 다음 이제는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이미 이제 앞에서 공부했었는데 어떤 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30세에 있는 어떤 자가 50억짜리 집을 샀다. 무슨 돈으로 샀는지 입증을 요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누군가로부터 증여받는 것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여 얻었다기 인정 경우에는 너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마찬가지로 밑에도 채무가 있는데 채무를 변제했고 자력으로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것도 역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직접적으로 취득자금이나 상환자금에 입증이 된다면 우리는 추정이 하지 않는 것이겠고, 그리고 그 금액이 안 중요한 것,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이 전체 자산 취득가액의 20%하고 2억 2개 중에 작은 금액 밑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면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어쨌든 상속세에서의 추정 상속재산가액과도 동일한 개념인 것이겠죠. 어제는 처분가액이 20%하고 2억 2개 중에 작은 금액까지는 입증 안 해도 된다 했잖아요. 여기도 역시 요 금액까지는 입증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시험에 이제 시험과는 좀 크게 상관없지만 여러분 질문할까봐 그때 우리 추정 상속재산은 이 금액이 기준금액인데 이 금액을 최종적으로 빼줬잖아요. 근데 이 증여 추정 파트에서는 이 금액을 빼주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안 빼준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차이점은 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이러한 재산 취득 자금이나 채무 상환 자금의 증여 추정은 딱히 누구한테 받은 건지가 명백해? 증여자가 명백하지 않은 개념이니까 아까 앞에서 배웠던 연대납세 의무 적용되지 않고 합산 적용되지 않고, 기억하시죠? 그게 이제 작년에 개정된 중요한 규정이니까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우리 뒤에 안 풀었던 말 문제들을 좀 풀어보죠. 먼저 17번. 증여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에 보험금 수취인가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상이다. 맞죠? 기본적으로 보험금은 내가 보험료 내고 내가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내가 보험료 안 냈는데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세 물리죠. 다만 사망으로 상속받았으면 상속세를 물리는 것이고. 두 번째, 최대 주주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을 포기해서 최대 주주의 특수가 본인이 소유한 주식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와 과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여세를 물린다. 맞아요? 맞죠? 여기가 아까 초과배당 이익에 따른 증여인 것이겠죠. 초과배당일 때만큼은 소득세 과세였음에도 증여세를 또 물린다는 거 중요하죠. 세 번째, 어머니에게 시가 2억 원의 토지를 3억 원에게 양도하면 차이가 3억 원 이하이므로 증여세 안 물린다는 틀렸죠. 상대방이 특수일 때는 우리가 무조건 3억을 빼는 게 아닌 거예요. 현저한 이익 요건이 얼마? 시가 2억의 30%인 6천과 3억 두 개 중에 작은 6천이 현저한 이익 기준 금액이고 이번에 이익 얻은 금액이 1억이니까 기준 금액 6천은 보다 크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과세할 금액은 1억에다가 기준 금액인 6천을 뺀 4천만 원이 과세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문제가 반대로 어머니가 아니라 특수 없는 친구에게 2억짜리를 3억에 팔면 얻은 이익이 3억이 안 되니까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 아니었다면 맞는 문장. 네 번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부모님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자,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것이죠. 다섯 번째, 아버지가 최대 주주인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고 그 증여받은 주식이 증여로부터 몇 년?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10억 원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상이다. 맞죠? 기본적으로 우리 현저한 이익 요건은 정상시가의 30%와 3억 두 개 중에 작은 금액 이상이면 되는데 현재 10억 원이나 이익을 얻으면 무조건 3억 원 넘어가니까 현저하기도까지 돼서 이게 증여세 과세상이 된다는 거 아까 앞에서 배웠었죠? 넘겨서 19번.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는 첫 번째, 특수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얻은 이익이 6천이면 증여세 물려요? 아니죠.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의 과세 기준 금액은 1억이에요. 1억. 1억이 안 되어서 현저하지 않으니까 과세하지 않고. 두 번째,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우받아 5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우리 금전 무상 대부 이익의 증여는 일단 특수 아닌 자 타인도 돼요. 그래서 특수 아닌 자도 되니까 그건 문제 없는데 1,000만 원이 기준 금액이죠. 500이면 안 물리고. 세 번째,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특수 아닌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재산가치 증가 사유로 가치가 3억 원 상당 상승했다. 여기 아까 배웠던 타인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죠. 타인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가 되려면 반드시 이렇게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와 같이 자력으로 경제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여야 되겠고 자산을 산 다음에 몇 년 이내에 5년 이내에 급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증여세 물리죠. 3번이 이제 답이고. 4번, 비상장 기업 주주의 특수가 당해 주주로부터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그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상장이 되었다. 우린 몇 년? 5년. 5년을 초과한 6년째에 상장돼서 이익 얻으면 그런 것은 증여세를 안 물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특수 아닌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2억짜리를 1억에 샀다. 그럼 얻은 이익이 1억인 것은 맞지만 상대방이 특수가 아닌 것이죠. 뭐 특수가 아닐 때는 우리는 3억 넘어야만 과세를 하는 거예요. 3억 안 넘으니까 과세하지 않을 것이다. 됐고. 넘겨서 25번. 옳은 것은 첫 번째,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에 등기를 했다. 그래서 내 재산인데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하면 원래는 명의 신탁 증여이자가 적용돼야 되겠죠. 다만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증여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조세 회피 목적이 없기 때문에 밑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틀린 거예요. 조세 회피 목적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을 할 때 주주 갑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 을이 이익을 얻었다. 이게 바로 불공정 감자인 것이겠죠.
그때 을이 갑의 특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주 을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인데 우리 증여세에서의 불공정 자본거래는 원칙적으로는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특수 인자한테 이익을 받아야만 증여세를 물리는 거예요. 다만 특수 아닌 자에게 받더라도 증여세 물리는 경우는 합병하고 저가 발행 재배정이지 지금 같은 불공정 감자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 아니라면 증여세 안 물리는 것이다. 틀렸고. 세 번째, 특수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에게 다시 양도했다. 이게 바로 아까 했던 우회 양도죠. 그러한 우회 양도 증여 추정인데 그때는 그 특수한 개인이 재산을 양수한 당시의 지상가액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가 틀렸죠. 뭔 기준? 양도 당시의 가액. 1차 양도시가 아니라 2차 양도시잖아요. 그래서 2차 양도시는 특수가 양도한 당시의 가액이 되겠죠. 양수한 당시가 아닌 것이다. 틀렸고. 네 번째, 직업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다가 틀렸죠. 의제가 아니라 추정이에요. 우리 증여의제하고 증여추정은 구분해야 돼. 증여의제는 몇 개? 4개. 명의신탁 증여의제 하나랑 나머지 이상한 것들. 증여추정은 배우자 등에게 양도시의 증여추정, 우회양도 증여추정, 그리고 재산취득자금, 채무상환자금 증여추정이 있어요. 다섯 번째, 실제 소유자가 명의신탁 증여의적에 따라 증여세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그 실제 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 징수를 해도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하면, 그래서 실제 소유자가 세금 내야 되는데 안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자의 다른 재산에도 징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명의자에게 뭐를 부과한다? 물적 납세 의무를 부과해요. 연대 의무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 옆에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서, 이게 바로 물적 납세 의무예요.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서 납세 의무자인 실제 소유자의 증여세를 징수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물적 납세 의무의 표현. 오른쪽에 26번. 증여 추정과 관련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에 모친 소유의 상장 주식을 증권시장의 시간 외 시장의 매매를 통해서 딸이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로 추정해요. 우리가 상장 주식을 그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면 원래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지만 시간 외 시장의 거래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증여 추정을 보고. 두 번째,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법원 경매를 통해서 아들이 취득하면 이것은 다수의 경쟁에 의한 취득인 것이기 때문에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것이겠고. 세 번째, 취득자금이 재산 취득금액의 20% 2억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입증되지 않는 금액이 기준금액이 미달하면 우리는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죠. 맞고요. 그 밑에 있는 3번, 4번, 5번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생략. 넘겨서 29번. 동그라미 1번, 2번은 생략 여러분 해보시고, 동그라미 3번에 친구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이게 바로 부담부 증여의 채무죠. 요 금액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맞고요. 동그라미 4번에 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부터 몇 개월? 3개월 안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된다. 맞죠?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다섯 번째, 미성년자가 존속으로부터 처음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 공제액은 5천이 아니라 2천이에요. 주의하시고. 30번. 옳지 않은 것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우리 뭐라 불러요? 사인증여라고 부르고, 사인증여는 증여라는 단어가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상속세가 물리지 증여세가 아니라는 거. 두 번째, 민법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도 상속세 물린다는 거 우리 했었죠. 그래서 아까 우리 증여의 정의를 할 때 유증, 사인증여, 그 다음에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의 분여, 그 다음에 유언대용 신탁, 수익자 연속 신탁은 상속이지 증여가 아니다 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 내용이에요. 세 번째, 상증법에서의 증여라 함은 명칭에 상관없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이익을 이전하는 거.
그때 무상일 뿐만 아니라 가로 열고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하는 것도 포함하고 또한 거래 형식이 아닌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까지 다 증여로 본다. 증여의 정의죠. 맞는 문장. 네 번째. 토지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 증여 의제를 증여한다는 맞아 틀려? 틀려요. 뭐 때문에? 토지 때문에. 우리 명의신탁 증여 의제는 토지 건물은 증여하지 않는다. 왜? 토지 건물은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순간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 거기에서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걸 증여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만약에 주식이었다면 맞는 문장, 토지여서 틀린 문장. 다섯 번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 비속이다. 자녀 아닌 비속이란 얘기는 손자라는 뜻이겠고 이렇게 손자, 손녀면 세대 생략이에요. 그때는 산출세액의 30%. 다만 수증자가 자녀 아닌 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이고 20억 초과하면 40%죠. 그래서 30%나 40%를 할증한다. 맞고요. 자, 이제는 이제 증여세 신고 납부 절차 할게요.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요. 앞에서 배웠던 이제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이제 신고를 하죠. 그래서 이제 3개월, 6개월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 밑에 있는 나머지 이제 뭐 증여세 신고 기한은 뭐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증여세의 자진 납부에서 요 개념 우리 이제 앞에 상속세에서 배웠던 것과 똑같아요. 상속세이든 증여세이든 둘 다 정부 부과 제도지만 신고 절차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신고로 확정된 숫자 아님에도 미리 이제 세금을 내요. 그래서 상속세도 신고 기한 안에 상속세 내는 것처럼 증여세도 이제 신고 기한 안에 증여세를 다 내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납 등과 관련해서 우리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꺼번에 낼 금액이 워낙 크니까 납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뭐 분납이라든지 연부연납이라든지 물납이라는 제도 있었죠. 증여세도 이제 그와 유사하게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차이점. 증여세는 물납이 없다. 상속세는 물납이 있지만 증여세는 물납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고. 두 번째, 분납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배웠던 이제 상속세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연부연납 또 역시 상속세와 유사하지만 딱 하나 기간의 차이가 있어요.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10년, 다만 가업 상속 재산이 있으면 연부연납 기간이 이제 20년 범위 내에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속세보다는 좀 짧아서 5년이에요. 5년. 그래서 상속세는 10년, 20년 있는데 증여세는 5년. 다만 이제 올해 이제 개정된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분들 잘 모를 건데 우리 조세 특례 제한법에 보면 가업 승계와 관련된 증여세 과세 특례라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혜택을 받는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부연납 기간을 이제 15년으로 늘려주게끔 하는 규정이 올해 이제 신설되었는데 뭐 아주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상속세는 10년, 20년이지만 증여세는 5년, 15년이다. 5년, 15년, 10년, 20년 구분해서 좀 암기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결정과 관련해서는 상속세이든 증여세이든 둘 다 정부 부과제도 세목이기 때문에 신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별도로 이제 결정이란 절차가 있잖아요. 앞에서 배웠던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 기간부터 9개월 이내 과세관청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그래서 신고 기한은 상속세 6월, 6개월, 증여세 3개월. 결정 기한은 상속세 9개월, 증여세 6개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럼 먼저 이제 시가부터 공부할 건데 시가라는 것은 뭐 여기 아름다운 얘기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제3자하고 일반적 반복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증여세법은 상징세법은 이러한 통상의 시가가 없다고 할지라도 간주시가를 시가로 봐요. 여기 좀 중요하다. 간주시가를 시가로. 이게 이제 어떤 컨셉인지 잠깐 소개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파트를 예로 보죠. 나는 이번에 아버지한테 101동 101호를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러한 이제 101동 101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복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겠지. 핸드폰이야 계속 사고 팔리지만 아파트가 계속 사고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상의 아파트는 반복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은 없는데 문제는 내가 101동 101호를 상속받은 다음 날 옆집인 101동 102호가 10억에 팔렸다면 이거 나의 이제 이 아파트의 시가는 얼마인 것으로 볼 수 있다? 10억에 팔렸다면 10억인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의 자산에 명백한 시가는 없지만
간주시가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매매가액. 매매가액이라 이런 것이다. 내가 이제 오늘 상속을 받았고 101동 101호를 나는 다음 날 이 101호를 10억에 판 거예요. 그러면 과세관청 입장은 야, 너가 이 아파트를 10억에 팔았다면 아파트의 가치가 10억인 거 아니니? 그거를 시가로 볼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감정. 내가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하기 위해서 감정을 했더니 감정가액이 10억이다. 그러면 너네 아파트 10억인 것으로 볼게. 그 다음에 수용, 경매, 공매 다 마찬가지겠죠. 국가가 법률에 의해서 나의 아파트를 10억에 수용해서 내가 대가 10억 받았다? 10억인 것이고 경매, 공매 팔렸더니 10억이더라? 뭐 10억인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가액도 우리는 시가인 것으로 봐요. 저것들이 반복적인 거래 가격은 아니지만 저것도 시가. 그 다음에 이제 유사자산의 매매 가액이란 아까 얘기했던 101동 101호를 내가 상속을 받았고 나는 금방처럼 매매나 감정이나 경매 공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옆집인 102호가 매매를 10억에 했고 감정을 10억에 했으면 그것도 이제 이 자산의 시가인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본래 자산의 간주시가이든 유사 자산의 거래 가액이든 다 간주시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러한 간주시가는 반드시 일정 기간 안에 들어올 때만 간주시가로 봐요. 그래서 이 그림은 서브노트 70쪽에 있는데 우리 항상 시가라는 것은 최근의 가액이잖아요. 최근. 그래서 증여일, 상속일, 기준일로부터 전 6개월. 상속이든 증여든 6개월은 똑같은데 상속은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고 증여는 3개월이에요. 왜 이때는 6개월, 3개월이냐면 우리 상속세 신고기한은 6개월 단위고 증여세 신고기한은 3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달라요. 근데 사실 이제 법문부가 좀 이제 잘못되어 있는 게 옛날에는 상속세 신고기한이요. 상속일로부터 6개월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야. 그러면 이러한 평가기간도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로 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현재 이 동네는 법이 개정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상속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평가기간의 종료일은 말일로부터 6개월은 3개월은 아닌 것이다. 참고하시고. 그때 이제 간주시가 적용할 때 주의할 게 이제 뭐냐면 자, 이 기간 안에 간주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정가액, 매매가액이 두 개가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시가로 해야 되겠지. 그때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선생님 매매 가격이 더 크니까 이 금액이 시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요 기준일로부터 가까운 날 아시겠죠? 간주시가가 여러 개 있으면 뭘로 하라고? 기준일로부터 가까운 날의 금액을 하고 그때 이제 그 간주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동일한 날짜에 두 개가 동시에 있으면 그때는 이제 평균의 가액으로 하게끔 그렇게 해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될 거 하나. 자, 나는 아파트 101호를 상속받은 다음에 다음 날 102호가 1,500원에 팔렸대. 그리고 나는 나의 아파트 101호는 그로부터 다시 며칠 뒤에 1,400원에 팔렸대요. 그럼 얘는 유사자산의 간주시가고 이건 본래자산의 간주시가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유사자산과 본래자산이 동시에 있을 때는 이때도 가까운 것으로 하느냐는 아니고 본래자산의 간주시가를 한다. 우리는 본래자산의 간주시가가 없을 때 유사자산의 간주시가를 시가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는 본래가 항상 우선. 본래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때는 가까운 날인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꼭 좀 알아주시고 여기까지는 꼭 좀 알아주시고 이제 요 얘기는 좀 지엽적이에요. 지엽적인데 그래도 이제 보험 차원에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이 뭐냐면 서브노트 70쪽에 있는 문장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간주시가는 아까 얘기했던 평가기간 안에 들어올 때만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평가기간 안에 거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간주시가로 과세할 수가 있겠지만 동네에 빌라 같은 단독주택들이 있죠. 단독주택들은 이러한 평가기간 안에 거래가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간주시가를 못 쓰고 보충적 평가 방법,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 방법은 기준시가인데 기준시가는 굉장히 낮게 평가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례 규정으로 비록 평가기간 바깥의 가액이라고 할지라도 평가기간 바깥의 간주시가라고 할지라도 그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특례가 있어요. 그때 이제 얼마 기간은 단언하냐. 평가기준일 전 2년 그리고 평가기준 경과 후 결정기한까지
결정기한. 우리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기한부터 6개월이고 증여세 같으면 신고기한부터 상속세 같으면 신고기한부터 9개월이고 증여세 같으면 신고기한부터 6개월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확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기간 이내에도 이 자산의 가격의 변동에 특별한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유 없다가 인정이 되면 그때는 기간 바깥의 숫자도 간주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특례가 있어요. 여력 되시면 기억하시고 여력 안 되시면 포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당권 설정 자산의 특례 요건 좀 알아두세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상수세는 그 자산에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과세하고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것으로 과세를 해요. 이게 이제 원칙인데 다만 그 자산에 담보하는 채권이 있으면 그 담보하는 채권의 금액과 위의 금액 중 두 개 중에 큰 거를 최종 평가액으로 해요. 자,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나는 이번에 아파트 101동 101호를 상속을 받았고 시가가 불명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시가도 없고 간주 시가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로 과세가 되는 것이다?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과세가 될 것이고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 방법은 기준시가예요. 그래서 기준시가인 900원으로 원래는 과세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번에 돈이 부족해가지고 나의 아파트를 담보로 상속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할 것인데 은행에서는 그 아파트를 담보로 1,000원이나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는 나의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할 것인데 통상 저당권은 빌려준 금액의 한 120% 설정해요. 왜 그러냐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경매해서 회수할 것이고 경매해서 회수할 때 최대로 얼마 회수할 수 있느냐가 이제 여기 있는 저당권 설정 금액인데 은행에서는 원금뿐만 아니라 얘가 틀림없이 이자도 못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자까지 고려해서 통상 빌려준 금액의 한 120% 이렇게 설정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담보채권은 1,000원이다, 1,200원이다. 1,000원이에요, 1,000원. 아시겠죠? 자, 그때 시험에 이 두 개의 숫자가 나오면 요게 담보채권인 걸 주의하시고 정부 입장은 이거예요. 야, 은행이 바보가 아닌데 은행이 이 아파트를 담보로 1,000원이나 빌려줬다는 건 이 아파트의 가치는 최소 얼마는 한다? 1,000원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거와 다르게 그 재산에 담보로 한 채권의 금액이 그 금액보다 크다면 그 자산의 가치는 요 정도는 되는 것이니까 그때는 우리는 요 금액을 우리 이제 최종적인 평가액으로 할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게 어떤 것이냐? 저당권, 담보로 잡히는 자산이죠. 통상 이제 담보는 저당권이든 담보권이든 질권이든 혹은 뭐 양도담보든 다 담보의 개념이고 특히 이제 전세권이 등기된 자산, 임대보증금 받은 것도 포함인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1번하고 3번에 담보가 설정된 자산은 이런 특례를 적용을 해요. 일단 여기까지 되시겠죠? 자, 그때 이제 올해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개정된 내용 하나를 소개할 건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 올해 이제 개정된 내용, 양도세 이제 개정된 내용 공부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저께 금요일 날 별도로 혼자 촬영해가지고 우리 이제 동영상 강의 이제 별도로 첨부했으니까 아직 이제 수강하지 않은 분은 좀 이제 수강을 해주시고 그때 이제 올해 개정된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양도소득세의 부담부 증여 있죠. 부담부 증여를 할 때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구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했으면 취득가액도 시가에 가까운 4개 중에 하나를 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했으면 취득가액도 뭘로? 기준시가로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이 부담부 증여는 상속세가 과세가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양도한 자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상증세법에 따라 그래요. 그때 상증세법에서 시가가 있으면 아까 우리 이제 여기 배웠던 것처럼 아까 앞에 했던 것처럼 상증세법에서 시가가 있는 자산이라면 뭘로 하고 시가로 하고 시가가 없는 자산이라면 이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했으면 취득가액도 실제 취득가액,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취득가액 4개 중에 하나고 이걸로 했으면 기준시가로 한 거니까 취득가액도 뭘로? 기준시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했느냐 이걸로 했느냐에 따라서 취득가액이 달라진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최종적으로 금방 했던 이거하고 이거 중에 2개 중에 큰 이걸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시가도 아니고 보충제 평가금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뭘로 한 걸로 볼 거냐인데 옛날에는 이제 이 숫자로 하면 시가인 것으로 보아서 취득가액도 시가적 개념을 했지만 올해부터 변경이 되어서 이걸로 하게 되면 기준시가로 한 걸로 봐요. 여기 올해 개정된 내용. 뭐 올해 개정된 그 내용은 제가 봤을 때 1차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2차 시험에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인데 미리 이제 어떤 개념인지 소개한 것이다. 2차 때 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부담부 증여재산 평가하게 되면 요 금액으로 평가되면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된 것처럼 보아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가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2순위로 중요한 내용 한 것이고 이제는 1순위로 중요한 내용 할게요. 1순위 주식의 평가예요. 자, 설명해보면 우리 이제 주식은 크게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이 나뉘죠. 그때 상장 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은요. 기준일 전 2개월, 후 2개월, 총 4개월의 이제 종가를 평균한 금액인 것이다. 그런데 이 상장 주식은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보충적 평가 방법인과 동시에 이 금액이 시가예요. 그래서 상장 주식은 시가와 보충적 평가 방법의 금액이 차이 나지 않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게 시가인과 마찬가지로 바로 보충적 평가 방법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 주식인데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상주식 밑에 이제 비상장 주식이라는 설명이 쭉 많이 있죠. 근데 뭐 그 많은 내용이 다 1차 시험에 문제가 되진 않기 때문에 당장 1차 시험에 필요한 것만 추린 게 서브노트 77쪽에 있어요. 그래서 서브노트 77쪽을 가보시면 비상장 주식 평가 규정의 요약 파트 있죠. 그거를 좀 보실게요. 우리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최근 거래 가격들을 평균해서 이제 구하는 그런 개념으로 시가를 구하지만 비상장 주식은 그러한 거래 가액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관점으로 구하고 그때 별도의 관점은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고려해요. 먼저 순손익 가치는 IS 측면의 가치, 즉 계속 기업의 가치인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재무관리 있죠. 재무관리할 때 이런 거 배웠잖아요. 어떤 기업의 1주당 순이익을 그 기업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나누면 그 기업의 가치가 된다는 거, 그 관점으로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순자산 가치는요, 청산가치 개념인 거예요. 청산가치, 즉 BS의 가치. 그래서 이 기업을 당장 청산한다면 얼마의 자녀재산가액이 나올 거냐, 자산 빼기 부채를 구하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순손익 가치에다가 3의 가중치를 주고 순자산 가치에 2의 가중치를 준 다음에 얘를 5로 나누는 게 이제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의 가치인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법인이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며 이때 부동산 과다 보유는 전체 재산 중에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있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비율이 몇 프로? 50% 이상. 우리 예전에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배웠던 특정 주식 A에 관한 요건처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특정 주식 B는 80%고 A는 50%인 거 아시죠? 그때는 이제 청산 가치에 좀 더 초점을 둬서 순손익이 순자산의 3 한 다음에 얘를 5로 나눠서 구하는 것이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너무 적을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언제 적게 나오는 거냐면 이 회사가 순자산 가치는 상당한데 이 순손익 계속 결손인 거야. 계속 결손이면 이 순손익 가치는 0이죠. 순손익 가치는 이익이 나올 때만 플러스가 나오고 결손이면 그건 0으로 봐요. 최종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0 나와버리면 결손인 법인들은 순자산 가치의 5분의 40%나 순자산 가치의 5분의 3인 60%밖에 과세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너무 적게 과세가 되니까 정부 입장은 비상장 주식의 최소 평가액이 있다. 그것은 순자산 가치 몇 프로? 80%. 한도가 있다는 거 꼭 좀 주의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중 평균하고 80%하고 두 개 중에 큰 금액이다. 큰 금액.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어떻게 구할 거냐는 것이고, 순손익 가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무관리적 기법. 그 회사의 주당 순이익을 가중평균 자본비용으로 나누는데, 그때 그 가중평균 자본비용은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모든 기업이 10%인 것으로.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주당 순이익을 구할 때요. 이 어떤 연도에는 이익이 나고 어떤 연도에는 손실이 날 거잖아요. 그때 한 연도로 가지고 그 기업의 가치를 구하는 것은 너무 왜곡된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과거 몇 년치? 3년치. 그 과거 3년치는 이런 식이에요. 만약 이번에 어떤 주주가 사망을 했다면 7월 달에 사망했는데 7월 달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결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망한 연도의 주당 순이익은 못 구할 거니까 사망한 직전 3개 연도의 주당 순이익을 구한다. 그때 이 3개년치를 구하는 건 좋기는 한데 어느 순이익이 좀 더 가중치가 높아야 될까? 최근. 그리고 옛날 게 가중치가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3년 전 주당 순이익은 1의 가중치, 2년 전 주당 순이익은 2의 가중치, 1년 전 주당 순이익은 3의 가중치를 준 다음에 얘를 6으로 나누는 게 이게 바로 가중평균 순이익이 되고 걔를 이제 10%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순자산 가치. 청산 가치고 청산 가치는 당연히 자산 빼기 부채가 이제 이 기업의 청산 가치, 순자산 가치인 것이겠죠. 다만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1주당 가치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그게 이제 1주당 가치가 될 거예요. 1차 시험은 지금까지 요 개념만 아시면 이제 될 수 있도록 냈지만 그래도 요 밑에 내용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뭐냐면 이때 이 자산가액을 구할 때 주의할 거 영업권이 포함된다. 우리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외부 매입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정이 되지만 자가창설 영업권은 인정 안 되잖아요. 하지만 얘는 자가창설 영업까지 넣어가지고 자산가액을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급비용하고 개발비는 회계학에서는 자산이지만 세법에서는 자산 아닌 것으로 빼버리래요. 그 다음에가 이제 그러면 이제 요것들 넣고 빼고 회계학에 없지만 넣고 회계학에 있지만 빼고까지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에 보면 재고자산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있는데 회계학에 있는 숫자는 역사적 취득원가에 기반한 숫자잖아요. 그걸로 하면 기업 가치가 제대로 안 나오겠지. 그래서 일반적인 자산들의 평가액은 상증세법의 규정에 따라. 그래서 토지가 있다, 토지의 시가, 건물이 있다, 건물의 시가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 토지와 건물의 시가가 불명하다 하면 그때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증세법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얼마냐를 구해서 계산하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채와 관련해서 주의할 건데 우리 회계학에 보면 여러 가지 충당금, 여러 가지 준비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세법에서 부채로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뭐만큼은 들어가느냐? 퇴직급여 추계액은 포함이다. 과세관청 입장은 퇴직급여 추계액만큼은 당연히 확정된 부채적 개념을 아니겠느냐라는 관점으로 그건 꼭 줘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퇴직급여 추계액만큼은 미래에 줄 돈이지만 지금의 부채로 인정을 해줄게. 하지만 이런 퇴직급여 추계액을 제한 나머지 판매 보증 충당금이라든지 하자 보수 충당금이라든지와 같은 다른 충당금들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겠다의 관점인 거예요. 그다음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요약 내용이었고 이제 추가로 이제 마저 주의할 건데 서브노트 74쪽으로 이제 들어가서요. 서브노트 74쪽에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비상장 주식은 원래는 3대2나 2대3의 비율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무시하고 무조건 순자산, 청산가치로만 구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것들이 뭐 1차 시험에 잘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보험 차원에서 좀 암기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정 여력이 없다? 아까 위에 거 잘 하시고 이때 건 포기. 하지만 여력 되시면 좀 기억해 줄게요. 왜냐면 첫 번째 청산이 진행 중이다. 청산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는 계속 기업 가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순자산 가치로만 가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사업이 아직 시작 전이라든지 사업 시작하고 3년 미만이라든지 휴폐업이다 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순이익을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제대로 된 순이익은 최소 몇 년은 사업을 했어야 돼? 3년 사업을 했어야 되잖아요. 3년 안 했거나 휴폐업 중이면 계속 기업 가치는 없다. 순자산 가치로만 구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비율이 80% 이상인 놈. 아까 우리 부동산의 비율이 50% 이상이면 어떻게? 손익 2, 순자산의 3 해서 이제 그때는 손익도 구하지만 지금처럼 부동산의 비율이 80% 이상이면 대부분 순자산 가치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의 컨셉이어서 순자산 가치로만 가고 그 다음에 주식도 마찬가지 부동산의 비율이 80% 이상이든 주식의 비율이 80% 이상이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녀 존속 기한이 3년 이내이다. 그러면 순이익 가치라고 하는 것은 순손익 가치라는 것은 계속 기업을 전제하는 것인데 얘는 조만간 없어질 놈이잖아요. 계속 기업 가치는 무시하자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이것들은 달달달달 외우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데 하나만큼은 꼭 좀 기억할게요. 80% 50%면 비율이 바뀌어 80%이면 무조건 순자산으로만 가는 거예요. 50% 이상이면 비율이 바뀌고 80% 이상이면 순자산으로만 간다는 거 얘는 꼭 좀 기억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다시 서브노트 77쪽 하단에 가보시면. 폈어요? 77쪽 하단에 보시면 최대 주주 주식 할증 평가 기준이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가지고 있을 때의 가치와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한 주의 가치는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 가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고려가 된 숫자겠죠.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최대 주주의 주식에는 경영권 가치가 더 있는 것이니까 원래 일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가치보다 20%를 할증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배웠던 상장 주식 가치 이렇게 구하고 비상장 주식 가치 이렇게 구하는데 그렇게 계산한 금액에 20%를 더 가산한다. 최대 주주 할증 평가. 여기가 이해되시겠죠? 자, 그때 이제 주의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여기에서 얘기하는 최대 주주가 뭐냐?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어떤 이제 기업의 주주가 뭐 주주 1, 2, 3, 4의 주주가 있대요. 그때 주주 1의 지분율이 10%, 주주 2의 지분율이 20%, 주주 3의 지분율이 30%, 주주 4의 지분율이 40% 이렇게 돼 있대요. 그리고 2, 1, 2, 3이 다 특수래요. 4는 나머지가 특수가 아니래요. 그럼 누가 최대 주주예요? 1, 2, 3 다가 특수인 거예요. 우리가 최대 주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주 1인을 가지고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 1인과 그의 특수를 전부 다 합친 그룹으로 판정하는 거예요. 그룹으로. 그래서 1, 2, 3들이 특수이니까 1, 2, 3 그룹이 합쳤더니 60%죠. 그러면 얘네 그룹이 1등인 거예요. 얘가 최대 주주고 얘는 최대 주주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이놈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증여가 되거나 상속이 되면 20% 할증하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상속이 되거나 증여가 되면 할증하지 않는 것이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최대 주주를 그냥 단순히 이것만 보시고 한 놈으로만 보고 판정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저 하나 주의할 게 그때 아무리 최대 주주의 주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업이 중소기업이면 할증평가하지 않는다는 원래부터 있었고 올해 새로 개정된 거 중요해요. 중견기업의 주식도. 옛날에는 중소기업의 주식만 할증평가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중견기업의 주식도 할증평가하지 않는 특례를 줬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할증평가하지 않는 건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세부사항으로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1차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으니 얘는 그냥 넘어가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당장에 확실히 기억할 건 요거 최대 주주 정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중소 중견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할증하면 20% 할증한다는 거. 자, 뒤에 계산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8번 문제 가보시죠. 8번 23년 2월 달에 이나무시의 상속재산 중에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창천의 주식, 중소나 중견 아니다, 뭔 뜻일까? 할증평가라는 뜻인 거예요. 2만 주가 있고 상속 개시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종가는 8,300원, 전후 종가 평균은 아래와 같을 때 평가액은 얼마니? 이 나무씨는 창천의 최대 주주에 해당하고 지분율은 40%다. 지분율은 알 필요 없어요. 우린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20이든 40이든 100이든 20%만 할증하는 거예요. 지분율은 중요하진 않겠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는 결국 상장 주식의 시가를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상장 주식 시가는 어떻게 구해요? 이미 배웠던 법인세라 하면 거래일의 종가, 거기 있는 두 번째 줄에 있는 8,300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는 상증세 하고 있죠. 상증세법상 시가는 어떻게? 전 2개월, 후 2개월,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상속 개시일 전 2개월의 평균액이 7,650원이고 이후에 2개월의 평균액이 8,850이니까 7,650과 8,850을 평균하면 4개월이 평균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 2개월, 후 2개월이 8,850원 를 2로 나누면 이게 총 4개월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몇 주가 있다고? 이것은 한 주당 가치인 거잖아요. 이런 게 몇 주가 있다고? 2만 주. 2만 주. 근데 다만 다시 여기에다가 중소 중견 아닌 최대 주주이니까 할증.
20%를 하게 되면 요 금액이 1980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 그래서 뭐 상장 주식 계산은 쉬운데 이제 오른쪽에 9번, 10번 등이 이제 비상장 주식 계산인데요. 우리는 10번을 가지고 연습을 할 거고 9번은 숙제를 낼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10번 해보죠. 다음 자리에 근거하여 거저갑이 23년 2월달 보유주식을 딸에게 증여할 때 과세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1주당 평가액을 구해라. 현재 이 문제는 1주당 평가액이니까 주식수를 곱할 필요는 없어요. 첫 번째, 갑은 비상장 비등록법인인 주식회사 신로함. 자, 비상장 법인이니까 순손익 순자산 가야 되겠고, 중소나 중견이 아니니까 할증평가 대상이 될 수가 있겠고, 총 발행 주식 11만 주 중 6%를 보유하고 있다. 그때 갑이랑 특수에 해당하는 을은 총 주식의 55% 가지고 있다. 자, 물어보면, 자, 갑은 혼자만으로는 6%가 밖에 안 되죠. 하지만 자신의 특수하고 합치니까 61%가 되겠지. 그러면 무조건 이 기업의 1등 그룹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갑은 최대 주주가 맞다 아니다?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대 주주의 개념을 1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 할증평가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주식회사 신로함은 23년 현재 자산 총액 중 부동산과 부동산 권리의 합계액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몇 프로 이상이에요? 50% 이상. 80% 이상이면 순자산만 가지만 50% 이상이면 순자산의 3, 순손익의 2로 비율이 바뀐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세무상 자산은 50억, 세무상 부채는 28억. 이거 가지고 이제 순자산 가치 구하라는 뜻이겠고. 세 번째, 신로함에 3년간의 주당 순이익이 있는데 현재 이번에 증여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23년 2월이잖아요. 그럼 23년 주당 순이익은 아직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22년, 21년, 20년 3개년치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3개년치에 주당 순이익 주어져 있고 그리고 순손익 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이자율은 10%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우리는 제일 먼저는 이제 순손익 가치를 구해 볼 건데 우리 순손익 가치는 제일 먼저 뭐 구해줘야 돼요? 1주당 가중평균 순이익을 구해줘야겠다. 먼저 3년 전 주당 순이익이 얼마냐면 3년 전 금액이 550원. 여기에는 3년 전은 400원이네요. 죄송해요. 3년 전 400원이니까 1의 가중치를 두고 그 다음에 2년 전 숫자는 마이너스 320원. 요 놈에 대해서는 2의 가중치를 두고 그 다음에 1년 전 금액은 550원. 요 놈에 대해서는 3의 가중치를 주면 되겠고 이렇게 준 다음에 6으로 나누면 이게 바로 1주당 순이익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재무관리 배워서 아시다시피 1주당 순이익이 바로 기업 가치는 아니잖아요. 반드시 1주당 순이익을 뭘로 나눠줘야 돼? 가중평균 자본비용 율 10%로 나눠주셔야 되겠다. 하게 되면 요 금액이 2,350원이 나오겠고 두 번째는 이제 순자산 가치. 자, 우리 순자산 가치는 순자산을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먼저 순자산, 세무상 자산가액이 50억, 세무상 부채가액이 28억. 이렇게. 그때 아까 했듯이 이때 세무상 자산가액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상증세법상 평가액. 시가 있으면 시가, 없으면 보충제 평가 방법. 그리고 또한 영업권은 넣고 선거급 비용 개발비는 제외하고 그렇게 계산된 숫자라는 뜻이고 부채 계산 시에는 충당금 준비금은 빼고 추계액은 들어간 숫자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기 이제 전체 순자산인데 우리는 1주당 순자산을 원하는 것이니까 거기 갈로 1번의 첫 번째 끝에 보시면 총 발행 주식 수가 11만 주다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그거 주식수로 나누면 1주당 순자산 가치가 2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평가액. 그때 평가액은 맥스 1, 2예요. 미니멈 1, 2 아니다. 맥스 1, 2. 먼저 1은 본래의 평가액. 우리 요놈 순손익 가치 2,350원인데 현재 이놈이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이니까 가중치를 2를 줘야 될 것이고
순자산 가치 2만 원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3을 줘야 되는 거 아시겠고, 다시 여기에다가 이제 5로 나눠 주셔야 되겠죠. 하게 되면 이제 요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12,940원. 그런데 이게 이제 본래의 평가액이지만 지금처럼 순손익 가치가 너무 적은 경우 있죠. 지금 순자산 가치는 꽤 큰데 순손익 가치는 꽤 작잖아요. 그렇게 되면 청산 가치 대비 너무 적게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가액의 미니멈 선이 있다는 거야. 그 금액은 순자산 가치 2만 원에 몇 프로? 80%라는 거 꼭 암기해 주셔야 돼. 16,000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이 비상장 주식은 두 개 중에 큰 16,000원으로 평가된다. 미니멈 아니에요. 맥시멈이에요. 여기가 이해되시겠죠? 근데 다시 이 놈이 최대 주주의 주식이었으니까 이하를 할증을 해줘야 되겠죠? 하게 되면 19,200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중요하니까 할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해두시고. 자, 이제는 나머지 내용들 설명할게요. 금방까지 내용이 이제 평가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위로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평가의 원칙 쪽 얘기였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이제 3순위로 이제 중요한 거여서 조금 이제 중요성은 떨어져요. 이것들은 무조건 뭐 단순 암기하시면 되는 것들인데, 아까 우리 이제 시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하라 했잖아요. 그때 그 보충적 평가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 시가 없으면 보충적으로 하는데 이 보충적이 전부 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양도소득세에서의 기준시가예요.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배웠던 기회 보면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로 하고, 다만 지가가 급등하는 지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일정 배수를 곱하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장 고시가액으로 하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동네의 단독주택이면 개별주택 고시가격,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고시가격,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정지역 안에 있는 오피스텔하고 상가는 토지와 건물의 일괄 고시가격으로 한다. 그래서 뭐 이거는 양도세 기준시가가 똑같은 것이어서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데요. 얘는 뭐 잘 나오진 않아요. 조금 전에 했던 부동산은 그다음 꼭 좀 외우셔야 되겠지만, 부동산 이외의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잘 나오진 않지만 한 10년에 한두 번 꼴은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니까 좀 여력되시면 기억을 해주세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재취득가액이라는 걸 한다. 재취득가액. 재취득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자산을 다시 산다면, 지금 현재 다시 산다면 얼마에 살 수 있을 거냐의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재취득가액인데, 첫 번째 시설물하고 구축물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 감가비를 뺀다. 재취득가액에서. 자, 주의할 거. 우리 건물은 재취득가액 아니야. 건물은 뭐예요? 국세청장 고시가액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세청장 고시가액이 존재하지만, 시설물하고 구축물은 이것은 정부가 따로 발표되지 않는 숫자인 것이다. 시설물하고 구축물은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계산해서 고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재취득가액으로 하되 감가비를 뺀다. 하지만 나머지 선박, 항공기, 차량, 그 다음에 재고, 그리고 이외의 유형자산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재취득가액으로 하되, 재취득가액 확인 안 되면 장부가액, 재취득가액 확인되면 장부가액, 재취득가액 확인되면 장부가액,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갈로 4번에 판매형이 아닌 서화 골동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아주 비싼 골동품들 같은 거예요. 이러한 골동품들은 한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재취득가액이란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겠지. 뭐 이렇게 뭐 차량이다 그러면 내가 뭐 이 소나타 팔고 새로운 소나타 살 수 있겠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골동품은 이 골동품하고 그 골동품을 새로 다시 살 수는 없으니까 재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첫 번째가 둘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 그리고 감정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감정한 가액 두 개 중에 큰 금액을 해요. 밑에 건 국세청 심의기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위에 건 민간 전문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민간이 계산한 숫자와 국가가 계산한 숫자 두 개 중에 큰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평가액으로 할게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근데 이제 이러한 보충적 평가원 증방이 있어가지고 임대가 이루어진 자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특례 규정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회사가 이제 어떤 자가 건물을 임대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건물에 대해서는 보충적 평가 방법의 금액이 예를 들어서 800원이 나왔대요. 800원. 그랬는데 이 보충적 평가 방법의 숫자는 정부가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방법이긴 하지만 터무니없이 좀 낮은 경우가 현실인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제 건물의 인식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대관청은 너네가 이 건물을 임대했고 임대보증금을 만약 받는데 임대보증금 받은 금액이 900원이면 우리는 두 개 중에 큰 900원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임차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건물 임대할 때 이 건물의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은 보증금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건물의 임대보증금만큼은 최소 이 건물의 가치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기가 이해되시겠죠? 근데 우리 현실에서 보면 건물을 임대할 때는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받은 보증금은 800원이야. 받은 보증금은. 그러면 이제 원래 받을 보증금 900원인데 보증금 800원만 받으면 보증을 100원 덜 받았으니까 보증금 덜 받으면 대신 뭘 더 받아요? 월세를 더 받겠지. 월세. 그래서 1년간 월세 만약에 10원이다. 12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그 12원을 12%로 나누라는 거야. 그래서 1년간 월세를 12% 나누면 이게 전세 보증금 받았을 금액인 거예요. 즉 100원의 보증금 덜 받고 월세 12원을 더 받는 이런 식의 이제 사건이었을 거다 보는 것이죠. 하게 되면 이제 이 금액이 900원이 되어 가지고 요 금액으로 하라라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여력 되시면 기억하시고 안 되시면 패스. 그다음 자, 금방까지는 이제 부동산 등의 유형 자산을 한 것이고 이제는 기타 자산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유가증권인데 유가증권은 1번에 동그라미 1하고 5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먼저 상장국공채 및 사채, 뭐 일반 회사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어제 상속세 문제 할 때도 있었죠. 이번에 상속되는 재산의 회사채가 있는데 회사채의 평가액이 얼마일 것이냐. 바로 요 규정에 따라 구한 거예요. 상장된 국공채든 아니면 회사채든 얘들은 이전 2개월의 종가평균과 최근 1의 종가 두 개 중에 큰 걸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단순 암기를 좀 해주시고 상장 주식하고 비교해야 돼요. 똑같은 상장이지만 상장 주식은 전 2개월, 후 개월, 4개월의 종가평균 하나만 있고 얘는 전 2개월의 종가평균과 최근 1의 종가 두 개 중에 큰 걸로 가요. 좀 둘 비교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가 이제 예금. 예금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불입한 원금에다가 그 시점까지의 미수이자를 더하되 우리가 이 미수이자에 대해서 소득세 원칙수 낼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금이자니까 14%겠지. 그래서 14% 원칙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인 것이다. 됐죠? 그 밑에 있는 무채조건권 시험에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포기. 그 다음에 기타 조건부 권리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옛날에 한번 나왔다. 그 옛날이 언제냐면 우리 예전에 이제 회계사 1차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2012년, 2013년 이때 굉장히 어렸는데 그때는 막 이런 규숙탱이 내용들까지 나왔어요. 여력 되시면 기억하시고 여력 안 되시면 포기하세요. 그때 이제 요령을 하나 소개하면 이러한 조건부 권리 등의 각종 권리 등은 마지막에 표현이 적정가액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뭐 적정가액이라고 나오면 맞는 것이다. 뭐 그렇게 뭐 단순 암기하시고. 그다음 이제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도요. 좀 중요성은 떨어진다. 여력 되시면 기억하시고 안 되시면 포기. 그때 이제 기본 개념은 잠깐 소개를 할게요. 뭐냐면 우리 신탁의 이익은 크게 두 가지예요. 신탁 자산의 원 본래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권리야. 그 신탁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권리.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갑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신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신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두 개다. 신탁,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료 있으면 누가 가져갈 것이고 그 다음에 신탁 계약 끝나면 건물도 누가 가져가겠지. 그래서 원본을 가져갈 권리와 수익을 가져갈 권리 두 가지가 이제 최종 권리인 것인데 그때 그 원본과 수익 권리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냥 건물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건물 자체의 가액으로 하지만
원본 받을 권리와 수익 받을 권리가 갑을 나눠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갑은 신탁이 끝나면 건물을 가져올 권리, 을은 신탁 계약 기간 중에 수익을 가져올 권리를 가지고 있대요. 그럼 그때는 우리 이제 수익을 받을 권리를 먼저 계산하고 그것은 미래의 수익에다가 원칙세 금액 뺀 금액을 이렇게 이제 할인을 해서 이제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원본 받을 권리는 전체 건물값에다가 금방 했던 수익 받을 권리를 뺀 숫자로 한다. 뭐 시험에 말 문제 내기 좀 힘들 거예요. 잘 나올 것 같고. 다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데 혹시라도 아래처럼 평가한 금액하고 당장 이 신탁 계약을 해지할 때 한꺼번에 받을 금액하고 두 개 중에 최종 큰 금액으로 하게끔 하고 있다. 여력되시면 기억, 안 되시면 포기. 그 다음에 이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인데 뭐 대표적으로 연금 받을 권리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년 받을 돈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매년 받을 연금의 권리를 있었는데 이번에 사망해서 아들이 받으면 도대체 그렇게 매년 받을 돈은 얼마로 평가할 거냐인 것인데요. 요거는 하나 기억할게. 무기정기금. 기한이 없대요. 죽을 때까지 받는데, 죽을 때까지. 그러면 1년 받는 거에 20배를 무기정기금의 가치로 한다. 1년 받는 것에 20%. 여력되시면 유기정기금도 기억하시되 현재 가치로, 미래에 받을 그 현재 가치로 계산하되 20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 왜? 생각해 보시면 유기정기금의 가치가 커요? 무기정기금의 가치가 커요? 무기가 클 수밖에 없겠지. 유기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무기는 기한 없이 죽을 때까지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무기정기금이 무조건 유기보다는 클 거니까 유기정기금은 20배를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그다음 이제 가상자산이 있는데요. 가상자산은 최근에 개정된 규정이니까 요거는 보험 차원에서 좀 기억을 할게요. 요거는 여력 안 되신 분들도 혹시나 가상자산만큼은 뭐 가상자산이 여러분들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거 아시죠? 그때 우리 이제 코인들 중에는 이제 코인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죠. 우리나라에 이제 코인 거래하는 이제 거래소가 뭐 대표적인 게 업비트, 뭐 빗썸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 뭐 빗썸, 업비트 같은 데예요. 그렇게 이제 고시되는 인정하는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이전, 이후 각 1개월간의 일평균액의 평균액이다. 그래서 주식하고 비교한다. 상장 주식이나 코인이나 매일같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장 주식은 어떻게? 전 2개월, 후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해요. 근데 여기는 전 1개월, 후 1개월로 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기억할게. 우리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종가라는 게 있어요. 오후 3시 반에 끝나니까 그때 체결되는 게 종가인데 코인은 매일같이 거래하기 때문에 종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일평균액을 종가처럼 보는 거예요. 하루 거래 금액의 평균액을 최종적으로 종가로 보고 그러한 이제 종가의 평균이다. 의 관점. 그 정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가상자산은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해서 상장 주식과 마찬가지예요. 상장 주식도 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이 같은 것이고 가상자산도 시가 보충적 평가액이 같은 거예요. 마지막, 외화자산 부채가 있다면 평가일 현재 기준 환율을 하는 것이다. 평가일 현재 기준 환율 단수 남기.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본문 설명은 마무리하고 뒤에 말 문제를 좀 풀어보죠. 1번 문제 가보시죠. 다음은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첫 번째,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우리 상속은 무조건 전 6개월, 후 6개월을 간주시가로 인정을 하죠. 하지만 증여재산은 전 6개월, 그리고 후는 몇 개월? 3개월 뭐. 증여세 신고 기한 3개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여기 간주시가죠.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고 이때 만약 시가로 보는 간주시가가 둘 이상이 있으면 매매, 감정의 순서대로 하는 거야? 아니고 기준일에 가까운 날의 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등이 유사한 재산이 매매되더라도 그 매매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틀렸죠. 우리 이제 본래 자산의 간주시가가 없으면 뭐를? 유사 자산의 간주시가를 시가로 쓰는 것이죠. 세 번째,
상증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액은 상속계실이나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이하돼 상속재산에 가세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계실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틀렸고. 네 번째,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는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틀렸죠. 시가 모르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하고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 방법은 기준시가고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가예요. 그래서 틀렸고. 옆에 건물은 국세청장 고시가액을 한다. 이거는 맞죠. 건물의 기준시가는 고시가액. 다섯 번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 요건 이제 담보가 설정된 자산이죠. 담보 설정된 자산은 원칙이 시가하고 보충적 가액 두 개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재산에 담보하는 채권이 존재하고 그 금액이 더 크다 하면 그 금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 중에 큰 걸로 한다. 맞죠? 오른쪽에 3번. 시가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즉 시가 산정 어려운 경우니까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에 대한 설명. 첫 번째, 토지는 개별 공시가를 원칙으로 한다. 맞죠? 부동산은 개별 공시가의 기준시가. 다만 지가 급등한 지역으로서 세법이 정한 지역의 토지, 이게 이제 지정지역인데 지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공시가에다가 일정 배수를 곱한 숫자를 한다. 또 맞고요. 두 번째, 일반 건물은 재취득가액을 한다는 틀렸죠. 시설물하고 구축물 같은 경우에는 재취득가액에다가 상각비를 빼지만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따로 발표가 돼요. 그래서 국세청장 고시가액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상장 주식은 평가 기준일 이전 이후 2개월간의 공표된 매일의 종가의 평균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네 번째, 세법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일 끝에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으로 한다. 공동주택 고시가격 맞고요. 다섯 번째, 상품은 처분할 수 있을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이게 바로 뭐다? 재취득가액이죠. 그래서 상품 등의 재고자산은 재취득가액으로 하되 확인 안 되면 장부가액으로 한다. 맞는 문장. 4번, 보충적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은 아까 했으니까 생략. 동그라미 2번, 비상장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자, 비상장 주식이 있는데 부동산 과다보유니까 순자산의 3, 순손익이 2인 거 아시겠죠? 옆에 순자산 가치와 순손익 가치를 3대 2율로 가중평균 환급을 한다. 맞죠? 다만 해당 가중평균 가액이 순자산 가치의 80%에 미달하면 80%를 한다. 그래서 순자산의 80%가 미니멈의 숫자인 거예요. 세 번째, 아파트 분양 당첨금은 분양가액으로 한다는데 안 배운 거죠? 넘어가세요. 안 나올 것 같다. 실제로 이제 정답은 불이가액에다가 프리미엄 가산한 금액이에요. 무시하시고. 네 번째, 판매용이 아닌 골동품은 감정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한 가액을 한다. 아니라 했죠. 비싼 골동품은 국가가 감정한 금액 하나고 민간이 감정한 금액 하나하고 두 개 중에 큰 걸로 하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은 국가의 감정가액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민간 전문가의 감정가액도 별도로 구해서 두 개 중에 큰 거. 다섯 번째, 차량을 처분할 때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재취득가액. 아까 우리 차량, 선박 이런 것은 뭘로 하래요? 재취득가액으로 하고 재취득가액이 한개 안 되면 그 다음에 장부가액을 하는 것이지 두 개 중에 큰 건 아니에요. 그 밑에 5번, 보충적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은 아까 했고요. 동그라미 2번, 지정지역 안에 오피스텔하고 상가는 밑에 토지 건물에 대하여 일괄 고시가액으로 한다. 맞고, 요게 이제 기준시가죠. 예금은 평가 기준 현재 예입총액과 미수이자 합계액에다가 원천 인상 금액을 빼서 계산한다. 맞죠? 4번, 5번은 앞에서 했으니까 생략. 넘겨서 6번. 평가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액은 상속세 신고일 현재 시가다는 틀렸죠.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지 신고일 현재 시가가 아니고. 두 번째,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에 거래 실적이 있는 국채. 그러니까 이거 상장국 공채인 거 아시겠죠? 상장국 공채는 어떻게?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간의 종가 평균하고 그리고 최근 일의 종가하고 두 개 중에 큰 거. 어제 우리 문제에서도 있었고. 3, 4, 5는 앞에서 했던 것이니까 생략. 자, 이제는 이제 7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요 7번은 이제 23년도 회계사 1차 시험 기출문제예요. 자, 읽어보면 거주자 가압의 증여 관련 자료이다. 증여 재산가액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갑은 24년 7월 1일 거주하는 아들에게 지정지역 외에 소지한 토지 X를 증여했다. 그래서 토지 증여했고요. 두 번째, X의 정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는 1억 5천이고 해서 현재 이제 이 문제는 이 토지의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이제 얼마냐를 이제 묻는 것이죠.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제 평가액은 시가에 있으면 시가라 하고 시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 방법을 하죠. 그때 토지의 보충적 평가 방법이 양도세의 기준 시가인 개별 공시가인데 현재 이 문제는 그 다음 읽어보시면 시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놈은 이제 적용될 여지가 없겠고 다시 그 옆에 2024년 5월 1일 유사한 토지 Y의 매매가액은 2억 5천이고 8월 1일 토지 X의 감정가액은 2억이다. 자, 그러면 요거 설명을 해보면 우리 현재 우리 그 시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반복적 일반적 가격이 있으면 시가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우리 이제 간주시가라는 게 있잖아요. 간주시가라는 것은 그 증여일 기준으로 증여세 같으면 전 6개월 그리고 후 3개월 그 평가 기간 이내에 우리 이제 매매가, 감정가, 경매 공매가, 수용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시가를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지금 봤더니 이제 두 번째 줄에 감정가액이 있잖아요. 그럼 요 놈이 이제 시가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선생님, 이와 유사한 토지 Y의 매매가액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사 자산의 거래가액 등도 간주시가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앞에 설명드리기를 우리 이제 본래 자산의 간주시가가 있으면 유사 자산의 간주시가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 크기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본래 자산의 감정가액이 있기 때문에 요놈 2억이 무조건 시가가 되는 것이다. 자, 근데 다시 갈로 3번에 왔더니 증여일 현재 토지 X에는 금융기관 차액금 1억 8천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2억 3,400이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갈로 3번의 내용은 저당권 설정 특례예요. 우리 원래 이제 자산의 평가액은 시가이거나 보충적 평가 방법이나 두 개 중에 하나가 돼야 되되 다만 특례로서 그 자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 관련된 담보 채권하고 두 개 중에 큰 걸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하는 뜻이다. 그때 주의할 것은 반드시 담보 채권 금액하고 비교하는 것이지 거기 옆에 있는 설정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금융기관 차액금 1억 8천 이게 이제 토지를 담보로 차입한 금이니까 이게 담보 채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저당권 설정액 2억 3,300은 비교 대상이 아닌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저당권 설정 대상 자산은 맥스 1하고 2죠. 1은 시가나 보충적 평가 방법인데 지금은 시가 2억이 있으니까 2억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담보 채권 금액인 거기 1억 8천이었죠. 두 개 중에 큰 금액인 2억이 최종적으로 평가액이 된다. 이해되시죠? 7번 주식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은 앞에서 했으니까 생략. 동그라미 2번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 법인의 주식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할 때 그 주식가액은 순자산 가치만으로 한다. 맞죠? 우리가 이제 원래 주식은 순손익하고 순자산하고 함께 해야 되지만 순손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즉 계속 기업 가치가 의미가 없는 게 청산이 진행 중이다. 그 다음에 사업 시작한 지 3년이 안 돼가지고 3년간 주당 순이익이 없다. 휴업 폐업 중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이 80% 이상이다. 이런 것도 있었죠. 이런 것들은 순자산으로만 한다. 맞고. 세 번째, 비상장 주식의 1주당 순자산 가치를 산정을 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은 시가와 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다는 틀렸죠. 우리 순자산 가치 구할 때 자산은 뭘로 한다? 세법상 평가액으로 하고 세법상 평가액은 1순위가 시가, 2순위가 보충적 평가 방법 이렇게 되는 것이지 시가와 뭐 장부가액 중 큰 걸로 한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네 번째, 1주당 손익 가치를 산정을 할 때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은 과거 손익과 장래 추정이익 중 적은 금액을 기준한다는 틀렸죠. 무조건 과거 실제 숫자들 가지고만 해요. 미래 추정의 숫자라는 것은 아니죠. 다섯 번째, 최대 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를 할 때는 할증 비율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까지는 맞아요. 근데 30%가 아니라 20%여서 틀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다 풀었고요. 사실 이제 뒷페이지 108페이지 가보시면 12번하고 13번에 이제 추가적인 말 문제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아까 얘기했던 과거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던 시절에 출제되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 요거를 풀지 말지는 여러분이 선택에 맡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상증세까지 전부 다 했고, 우리 이제 회계사 1차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마지막까지 정리 잘 하셔가지고 올해 꼭 1차 시험 합격하시고 2차 때 이제 즐거운 얼굴로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꼭 합격하세요.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